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조율의 유한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그냥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 뿐인데, 자신도 모르게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자가 돼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그런 사례를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사실 요즘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너무 많아요. 예, 너무 많고 그에 대한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억울하게 좀 처벌받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 판례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. 여기 당사자를 A라고 칭하겠습니다. A는 이제 그 대출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근데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으로 제2금융권 뭐 그런 금융권을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. 대출 상품들을. 그러면 인터넷에 우연히 이제 대출 상품의 담당자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는 거 보고 그쪽을 연락해서 문의를 하게 되는데요. A도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A는 그 대출 상담자와 통화를 했는데 대출 상담자가 A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제안을 해요. 대출이 가능한데 A 계좌에 잔고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,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A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좀 빈번해야 된다. 그래야지 우리 회사에서는 신용 등급을 높게 평가해서 대출금이 이제 입금이 될 거다. 그러니까 A는 굉장히 이게 솔깃한 제안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문의를 하니까 그 대출 담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우리가 가공의 거래 내역과 가공의 계좌 잔액을 만들어 주겠다. 그래서 대출 심사가 끝나면 바로 대출금을 넣어주겠다. 그럼 A 입장에서는 좀 의아합니다. 아니 이렇게 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고 계좌 잔고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대출을 해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?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 대출 담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. 나도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실적을 쌓아야 된다. 그래서 내가 임의로 가공으로 거래 계획을 만들어주고 대출금 승인이 되면 나도 좋고 뭐 A 당신도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. 그러면 A는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대출 급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이제 수용을 하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A의 그 가공의 거래 내역을 만든다는 그 핑계로 대출 담당자는 A에게 A의 계좌의 비밀번호 입출금 해야 되니까 입출금에 필요한 비밀번호 그리고 그 체크카드 실물을 택배를 통해서 보내라고 해요. 그러면 이제 택배 기사님을 통해서 그쪽으로 전달이 됩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돈이 막 입금이 되고 인출이 되고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이 돼요.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이제 곧 대출 승인이 나서 대출금이 입금이 되겠지 해서 대출금을 기다립니다. 근데 대출금 입금이 안 되죠. 네, 안 되고 A가 받게 되는 거는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서 A 계좌가 거래 정지가 돼버립니다. 그제서야 A는 이제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.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면 이제 A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A 입장에서는 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만 당했지 내가 여기서 얻은 수익은 전혀 없잖아요. 내가 뭐 내 통장에 돈이 생겼다고 해서라도 그 돈이 인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A는 처벌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A를 소환하게 돼서 A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다 얘기를 해요. 내가 이 계좌를 타인에게 그 대출 담당자라고 했던 사람한테 빌려준 이유는 대출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준 것 뿐이다. 그리고 나 이렇게 속였다. 난 피해자지 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자가 아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A는 처벌을 받게 돼요. 이게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법조문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.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제 이게 이 A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취지의 판단을 했는데 그 요지는 뭐 간단합니다. 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받고 계좌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 A는 자신은 대출을 받을 그 기회를 제공받을 것을 이제 약속을 받고 그 관련된 그 계좌 정보를 넘겨줬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정확히 적용을 받게 되고 따라서 A는 처벌을 받는다는 게 대법원 취지입니다. 근데 사실 이 대법원 판례가 이게 좀 A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사실 실제로도 원심에서는 대법원 오기 전에 고등법원이겠죠. 고등법원이나 이제 항소심에서는 사실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. A는 계좌를 넘겨주는 뭐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은 그냥 기망을 당한 피해자다. 그래서 이거를 대여하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. 이거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속아서 넘겨준 거다. 뭐 이런 취지의 판단하면서 무죄 판결을 났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이 법의 그 물리 해석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판례의 근간에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너무 만연해 있고 또 이런 거를 조금 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A의 행위조차도 좀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아무리 뭐 속았다 하더라도 내 계좌나 내 그 계좌 관련된 비밀번호
그리고 그 체크카드 실물 자체를 넘기는 거는 용인대에서는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취지에서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그런 어떤 유혹이 있거나 실제로 어떤 금융기관에서 그런 나의 계좌 정보를 요구한다든지 계좌 번호가 아니고 계좌 비밀번호라든지 체크카드 이런 실물을 요구한다는 거는 한번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. 예, 그래서 절대 그런 걸 넘겨주시면 안 되고 혹시나 그런 걸 요구하게 되면 그거는 100% 보이스피싱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뭐 저희 법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생겨서 이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